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1편 제3장의 1절과 2절입니다. 우선 서설입니다. 권리 주체란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권리 주체를 인격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 용어하고는 차이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행위 능력을 공부할 때 권리 능력의 개념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권리 주체란 권리 능력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권리 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인은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유기체로서의 인간을 말합니다.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같이 법률에 의해서 권리 주체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보통 법에서 뭐뭐한 사람 또는 뭐뭐한 자라고 하면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연인 그리고 법인의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자연인을 볼 텐데요. 이 자연인의 규정은 민법 제1편 제2장 그러니까 조문으로 보면은 3조에서부터 30조까지인데 오늘 강의에서는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 조문으로는 4조부터 17조까지죠. 이 부분을 제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은 주로 법률 행위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어서 우리 강의에서도 이에 맞춰서 행위 능력을 법률 행위장에서 이미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민법 제3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의 시작점은 출생이고 권리 능력의 종료점은 사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출생 그리고 사망의 개념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모체에서 완전히 이탈되어서 독립적으로 호흡을 해야 출생인가? 아니면 그 앞의 어떤 단계에서 출생으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또 인체 세포가 완전히 다 죽어야 사망이냐? 네, 이 출생과 사망의 개념에 관해서는 쉽지 않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강의에서는 모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사망 시점과 관련해서 동시 사망의 추정 민법 제30조인데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위난으로 사망을 했는데 누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령 상속관계가 크게 달라지죠. 이 동시 사망의 추정 규정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태아의 권리 능력을 보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직 출생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아주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며칠 지나면 아기가 출생을 하는데 그 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엄격한 논리로 보면 아버지 사망 시점에 태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고 따라서 상속인이 될 자격이 없죠. 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민법 제3조가 정하는 원칙을 관철하게 되면 태아에게 지나치게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태아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그 예입니다. 가령 이 상속에 대해서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잠시 전에 든 예에서 태아는 그가 살아서 출생하게 되면은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겠죠. 태아에게 이 권리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태아가 어쨌든 살아서 출생을 해야 합니다. 즉,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이든 간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이론 구성에 있어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지 조건설이고 또 하나는 해제 조건설입니다. 이 내용을 좀 볼까요? 우선 정지 조건설은 태아의 출생을 정지 조건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즉, 태아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다가 살아서 출생하게 되면 태아의 권리 능력이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 해제 조건설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태아 상태에서도 태아의 권리 능력이 문제되는 시점에 권리 능력이 인정되며 만약에 사산을 하게 되면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해서 권리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죠. 판례는 이 두 견해 중에서 정지 조건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연인의 생활 장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거소, 가주소 이 세 개를 공부하겠는데요. 이 자연인의 생활은 일정한 장소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요. 이 장소의 문제는 때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 법률 주체와 이 생활 장소의 연결점에 관해서 민법은 주소, 거소, 가주소 이 세 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소입니다. 주소라고 하는 것은 법률 주체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소라고 하는 것은 부재와 실종의 표준, 또 채무 변제 장소 등 법률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 주소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민법은 주소의 수에 관해서 복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소입니다. 거소는 주소의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생활의 장소가 되는 장소입니다. 예컨대 외국에 한 달 동안 출장을 가서 호텔에 머무르는 경우, 그 경우에 그 호텔이 거소가 될 수 있습니다. 거소의 개념은 이렇게 두 가지의 시식을 갖게 됩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게 되고, 또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19조와 20조의 규정입니다. 다음은 가주소입니다. 가주소라고 하는 것은 특정 행위에 한정해서 사용되는 임시적인 생활 장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해서는 가주소를 주소로 보게 됩니다. 민법 제21조의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부재와 실종을 보겠습니다. 이 자연인이 종래 생활 장소를 떠나서 오랜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재산의 관리, 또 배우자의 재혼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종래 주소를 떠나서 돌아올 가망성이 없는 사람을 총칭해서 부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재자 중에서 가정법원에 의해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을 실종자라고 합니다. 이 부재자와 실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개념과 전혀 다르죠. 이 점에 유의를 하시고요. 이 부재자에 관한 민법의 규율 태도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그 다음에 실종선고제도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는 부재자의 생존을 전제로 해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이고요. 실종선고제도는 부재자의 사망을 전제로 해서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재자라는 개념을 두는 이유는 그 부재자의 잔류재산에 대한 관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재자 제도는 재산의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에 따라서 부재자를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한다면 종래의 주소나 고소를 떠나서 용이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고 그의 재산이 방치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사불명일 필요가 없습니다. 부재자의 재산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본인은 물론 이해관계인 및 전체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민법은 부재자 재산관리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이렇게 두 경우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먼저 이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인데요. 애초에는 재산관리인을 두었지만 부재 중에 그 권한이 소멸된 경우, 이 경우죠. 이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 국가기관, 즉 법원은 광범위한 간섭을 하게 됩니다. 즉 가정법원은 배우자, 부양청구권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것이 재산관리인의 선임, 재산관리인 선임입니다. 다음으로 이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인데요. 이 경우죠. 이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간섭할 여지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원이 간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재 중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 이런 경우죠. 앞에서 봤던 이 경우죠. 이런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부재자가 지정한 재산관리인의 임기 중에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본인의 재산관리인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법원의 간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실종 선고를 보겠습니다. 이 실종 제도라고 하는 것은 부재자의 생사 불분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법원의 선고에 의해서 그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실종 선고가 있게 되면은 사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령 배우자는 재혼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상속이 개시됩니다. 실종 선고의 요건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부재자의 생사 불분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종기관의 경과인데요.
보통 실종의 경우에는 5년이고 전쟁, 선박, 항공, 위난 같은 이런 특별 실종의 경우에는 1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또는 1년 이것이 실종 기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이 정하는 이 청구권자에 검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요. 이것은 뭐냐면은 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인데요. 이 공시최고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그 방법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관보, 공보, 또 신문지상에 공고하는 그런 방법에 의하게 됩니다. 공시최고에는 부재자 등이 일정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 선고를 받는다라고 하는 취지가 포함되겠죠. 마지막 요건으로 가정법원의 선고입니다. 실종 선고의 효과는 어떨까요? 실종 선고가 있게 되면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간주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종 선고의 효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증으로는 안 되고 실종 선고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실종 선고에 의해서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네, 실종 기간 만료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보면은요, 실종 기간이 만료하게 되고요, 이때 실종 청구를 하고요, 공시 최고를 하고 이때 실종 판결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이 실종 선고 판결의 효력이 실종 기간 만료시로부터 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소급하게 되죠. 네. 그래서 실종 선고는 언제나 소급표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종 선고의 취소를 보겠습니다. 실종 선고 취소라고 하는 것은 실종 선고에 따라서 사망으로 의제된 효과를 번복하는 것입니다. 실종 선고 취소의 요건을 보겠는데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두 개 나눠서 보겠습니다. 실질적 요건은 이렇게 세 가지, 이 셋 중에 어느 하나입니다.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또는 실종 기간의 기산점 이후에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중에 어느 하나입니다. 이것이 실질적 요건이고요. 형식적 요건은 청구권자의 청구,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 이게 청구권자입니다. 이런 요건이 구비되면 가정법원은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 실종 선고 취소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효과의 원칙은 실종 선고의 소급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실종자의 재산관계나 가족관계는 실종 선고 취소 전의 상태로 회복하게 되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취소의 원인에 따라 다르겠죠. 앞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지금 이 경우 세 경우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경우에는 실종자의 재산관계나 가족관계가 선고 전의 상태로 회복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제 사망시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사망에 기한 법률관계를 확정하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단 선고 전의 상태로 회복하고 다시 실종 선고를 청구해야 하죠.
우리가 이 실종 선고 취소의 효과 중에서 원칙을 지금 봤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 실종 선고 취소로 실종 선고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게 되면 이 실종 선고를 신뢰한 사람에게 불측에 손해를 입히고 더 나아가서는 거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고려해서 민법은 제29조 1항 단서에서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냐면은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시점 중요하죠.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행한 행위, 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9조 1항 단서죠. 아울러 민법은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반환 범위에 대해서도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29조 2항입니다. 29조 2항의 경우에는 반환 범위에 대해서 선의, 악의에 따라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선의인 때는 현존이익 반환, 그리고 악의인 때는 이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까지 배상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9조에서 이렇게 실종 선고 취소에 관해서 매우 복잡한 얘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례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교재의 관계되는 곳에 보충 학습에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게 여러분들 실종 선고 취소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입니다. A가 갑 토지의 소유자인데요. 실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B, 상속인이 B인데요. B에게 갑에 대한 소유권이 상속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전이 됐고, B는 갑을 C에게, 또 C는 D에게 이렇게 계속 양도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A가 생환을 했고, 그걸 원인으로 해서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됐습니다. 자, 이 경우에 지금 갑에 대한 등기가 D에게 있는데, A가 이 갑에 대한 등기를 회복해서 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사안인데요. 우선 제29조 1항의 시각에서 보죠.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은 A는 갑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것이 29조 1항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실종 선고의 취소는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게 29조 1항 단서입니다. 자, 29조 1항 단서에서 얘기하는 선의로 한 행위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 학설상 대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선의는 실종 선고 취소를 원인으로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현재 상대방, 즉 사안에서는 D가 되겠습니다. 이 D의 선의, 악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C가 악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D가 선이라고 한다면 D는 선의자로서 보호된다라고 하는 거죠. D가 보호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A는 갑에 대한 등기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만약에 C가 선이라고 한다면 D가 악이라 하더라도 29조 1항 단서에 의해서 보호된다고 해석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D는 C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29조 2항의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A가 제29조 1항 본문에 따라서 D로부터 갑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다면, 즉 이것이 허용된다면, 이게 허용된다면 이 BCD 간에는 이 그룹 내에서 채권적인 청산이 이루어지겠죠. 한편 A가 29조 1항 단서에 따라서 D로부터 갑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29조 2항에 따라서 A가 B가 누굽니까?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죠. 상속이라고 하는. 이때에는 29조 2항에 따라서 A가 B와의 관계에서 채권적인 청산을 해야겠죠. 즉 B가 선의인 때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리고 악의인 때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29조 2항의 규정 내용입니다. 이 실종선고 취소에 관한 그 설명이 좀 어렵기는 하죠. 잘 이해를 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